이게 타자기로 친 건가요? 약간 이게 딱 야, 느낌이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게 손글씨 아니, 이게 자를 대고 써도 좀 이렇게 삐뚤어지기 마련인데 저는 권일용, 표창원 같은 프로파일러를 만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이 사건을 다 직접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는 지금 3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작진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처음에 좀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 기간의 최다 살인이었습니다. 네. 10달 동안 20명이기 때문에 히데오 살인마라고 불려지는 게 맞고요. 아마 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준 거는 아마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편지를 귀하 씨가 아, 제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자기로 친 건가요? 약간 이게 딱 야, 느낌이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게 손글씨 아니, 이게 자를 대고 써도 좀 이렇게 삐뚤어지기 마련인데 각이 다 너무나 익숙한 필체고요. 그 편지 마지막 글귀 영역에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 넣는데 아니 그림 솜씨가 꽤 빼어납니다. 그림 솜씨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다음에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구해서 온 건데 이 그림들 한번 보시죠. 이게 유영철이 직접 그린 와, 우와. 그러네요, 진짜.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들의 공통점은요, 흑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충 짐작은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전부 숨겨버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 하면 유영철이라고들 하는데 제 스스로 관련 서적들을 구해 냉철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이코패스로 명명되어진 건 오류라고 봅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저는 환경적 요인에서 기민한 소시오패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이기주의자인 나쁜 놈도 맞고요. 말이 정말 청산유수네요, 정말. 예. 특히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범죄자들하고는 다르다. 소위 사이코패스 진단을 나를 스스로 해봤다. 그러니까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면담을 하면서도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끊고 다른 질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듣고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권일용, 표창원 같은 프로파일러를 만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그들은 저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하고 그 내용이 사실처럼 여러 매체에 반복 재생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만났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조종하는 겁니다. 뭔가 심부름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말을 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자, 유영철의 사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제 본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속속들이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은 바로 이 집입니다. 참 비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범행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남자들이 다 출근을 하는 이후의 시간이죠. 2, 3주 정도 간격으로 3번의 사건이 더 네. 벌어집니다. 그리고 총 4번의 사건 동안에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8분 중에 7분이 아마 현장에서 다 사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칼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아니고 쇠망치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공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할 틈도 없었고요. 저 쇠망치를 이 손잡이가 기니까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듭니다. 4kg 정도에 달하는 무게의 그 쇠망치인데 머리를 공격당하면요 비명을 지르지 못합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연쇄살인의 의도를 가진 이 유영철 입장에서는 최선의 범행 도구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부유층 살인 사건은 한 4번에 이제 그쳤잖아요. 네. 그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범행 현장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CCTV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유영철의 뒷모습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공개 수배를 하죠. 근데 유영철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지금 공개 수배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찍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두려움이 형성될 수 있는 수배의 상황이죠. 그 범행을 멈췄던 이유가 그냥 저 뒷모습 찍혀서 공개적으로 수배가 시작되니까 그냥 잠깐 멈춘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배 전단에 오른 그 버팔로화를 버리고 다음 범행까지 118일 동안의 휴지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범행은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행이 시작됩니다. 4개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밤이 되면 끓어오르는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제가 벌을 줘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몸을 함부로 놀리는 여자들. 자신의 집으로 흔히 얘기하는 출장 안마업소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 안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를 때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목격의 위험, 실패, 또 자기 증거물이 남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지 않는 피해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었어요. 이 음악은 이제 콘키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웅장한 음악이죠.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음악이다. 알려주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런 굉장히 시신을 훼손하면서 내가 그 어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듣기도 했지만 나도 나의 모습이 두려워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음악이 굉장히 멋지고 웅장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음악인데 범행 후에
아니면 뭐 처리를 하면서 듣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도대체 부여하고 있나. 사실 유영철이라는 인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어떤 계기와 무슨 이유 때문에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살인마로 변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유영철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경찰입니다. 여기 미성년자 도움 있으신다고. 정의와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나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저 신분증을 저도 봤는데 인터넷으로 뽑아서 아주 비슷하게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마크를 미군 마크를 달고 다녔었어요. 미국 마크? 네, 좀 무식한 거죠. 저런 식으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으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에? 이게 무슨 네. 이유가. 그런데 여자들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새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애 딸린 이혼남매. 전과자 주제에 뭐? 나랑 결혼을 해? 기 막혀서 진짜.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넌 내 거라고. 그땐 사기꾼인지 몰랐을 때고. 사실 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살해한 여성들 중에 유난히 좀 심하게 피해자를 훼손한 여성이 있었는데 왜 그 여성만 그렇게 유난히 더 심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을 저렇게 배신한 그 동거녀와 이름이 같아서 너무 화가 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담을 할 때 가장 살인을 저지르는 너의 범행 동기가 촉발된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그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인데 그 순간부터 면회를 끝나고 들어와서 내 방에 벽에다가 1000명을 살해하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새겨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진술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다가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무차별 살해 결의를 다지면서 교회 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교회 부근에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교회 근처에 사는 부유층을 살해하면서도 그 의미를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절도범죄로 체포가 되었을 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사건만 처벌받지 않고 나간다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라고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처벌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신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차별당했다. 이 사회가 문제야. 날 가난하게 만든 이 사회가 문제.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부유층이 나를 이렇게 만든 원한이 되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대상을 보면 공격하기 쉬운, 그러니까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선정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제는 신고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범행을 계속 이어갔을 뿐이지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만든 명분을 계속 지금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거 당시에 그 짧은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네, 느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할 도저히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11명의 여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참혹하게 희생된 그곳. 유영철의 집에서는 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나의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18은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시신 훼손을 잘하려고 해부학까지 공부를 하고 있네. 본인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훼손을 해야지 잘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무엇도 내 안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하다 정말. 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또 보면 되게 놀라운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은 곳을 또 파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같은 곳을 파면 소모적이다. 그럼 마지막까지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결국에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는 놀랍게도 그의 자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백이요? 2004년 7월 달에 유영철은 이제 납치 의심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영철과 통화를 했던 피해 여성들이 실종이 되니까 납치해서 이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납치 의심 용의자로 일단 체포가 되죠. 검거 당시에 유영철은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기가 본인 거, 근데 뒷번호가 1818이었대요. 다른 하나는 이제 뒷자리가 5843인 전화기였는데 이게 바로 실종된 그 여성의 핸드폰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유영철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누가 떨어뜨린 거 제가 그냥 주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핑계를 댔었죠.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쟤가 그랬는 거야.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특진시켜줄게 그러는 거야. 유영철이가. 뭐? 그랬더니 야, 다 내가 특진시킨다고. 기동수사대장의 계급이 뭐냐? 내가 승진을 시켜주겠다. 조사를 하신 분이 아니고 지휘관이다. 그럼 몇 급이냐? 공무원 급수로. 그래서 최소한 3급 내지 4급의 대우를 받는 분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오만함, 진짜 거만함. 웃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헛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헛웃음인 거죠, 그냥. 그 유영철이 가지고 있던 지갑에 흔히 얘기하는 그 18K 그 저는 팔찌인 줄 알았는데 발찌더라고요. 네네. 이걸 이렇게 형사가 이거 뭐냐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피해자 거. 그 지갑에 넣어서 다녔다. 그러니까 1억짜리 현금 다발도 그냥 놓고 왔다는데 피해자의 그 발찌 그거를 지갑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아마 그 계기로 유영철이 범인의 범행을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영철이 도주를 했어요. 경찰에게는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한 27명을 살해한 범인이 지금 도주한 거잖아요. 도주했을 때도 이미 이제 그 뭐 범행 도구를 이제 은폐하고 난 이후에 도주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행에 사용된 이 한마죠, 쇠망치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고요. 인근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냅니다. 화장실에는 물론 이제 뭐 치우지 못한 범행의 흔적들로 가득 남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틈바구니에 남아 있는 혈흔들. 그래서 그 혈흔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불을 전부 끈 다음에 루미노로 뿌려봤더니 정말 파란색으로 이 굉장히 많은 혈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철은요,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사체 손괴,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원 자격 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사체 유기, 도주 일반 자동차 방화, 사체 은닉, 절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2004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20명의 피해자 중에 아직도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유가족 중에는 그 고통을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 다룬 유영철 사건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동료의 사건들에 희생당하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부디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혐의다 인정하십니까? 부인들 인정하세요.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